어머, 저게 뭐야? 베트남의 뜨거운 오후, 마을 한복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투이가 쥐포 박스를 뜯는 순간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스가 찢어지며 비린내가 확 퍼지자 사람들은 본능처럼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썩은 거 아니야? 18년 만에 왔는데 저런 걸 가져왔네.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고 투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한국에서 들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박스는 꼭 그대로 가져가거라. 그날 밤 집에서 박스를 다시 열었을 때 온 가족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날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한국의 작은 어촌 마을. 쥐포 공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영하 3도의 칼바람이 판자벽 사이로 스며들었고 투이는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쥐포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치고 말리고 뒤집고 18년째 반복된 동작이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갈라진 손등에 스민 소금기마저 익숙해졌습니다. 투이, 쥐포 더 가져와. 시어머니 박경숙 여사의 날 선 목소리가 공장을 울렸습니다. 네, 어머니. 투이는 무거운 상자를 들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6570. 한국에 온 지 정확히 그만큼의 날이 흘렀습니다. 아침 8시 밥상 위는 조용했습니다. 엄마, 찌개 왜 이렇게 싱거워? 아들 준혁이의 말에 딸 민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시락 싸지 마. 아이들이 자신의 억양과 음식 냄새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투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18년을 살았는데도 입맛 하나 못 맞추네. 죄송합니다. 투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 무렵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아직도 말투가 이상해. 외국 며느리 들여서 고생이지. 투이는 못 들은 척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손에 밴 냄새였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비린내. 마트에서는 사람들이 코를 찡그렸고 버스에서는 옆자리가 비었습니다. 민서가 친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기다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투이는 웃었습니다. 밤이 되자 화장실에 숨어 베트남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이번 달엔 10만 원밖에 못 보낸다는 말에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은 뒤 투이는 부엌 바닥에서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18살 소녀 대신 거칠어진 중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기도는 공허했고 다시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투이는 말없이 앞치마를 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18년의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쥐포를 말리던 투이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베트남 국제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언니야. 14살 여동생 하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투이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쓰러졌어. 심장 발작이래. 투이의 손에서 쥐포가 떨어졌습니다. 수술해야 한대. 안 하면 3개월밖에 못 산대. 수술비는 $10,000, 한국 돈으로 1,300만 원. 18년 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토바이 택시로 하루 몇천 원을 벌고 오빠는 건설 현장에서 한 달 20만 원을 버는 게 전부였습니다. 언니 언제 와? 엄마가 언니 얼굴 보고 싶대. 투이는 공장 구석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언니가 꼭 갈게.
하지만 18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투이는 남편 태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베트남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태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쥐포 성수기잖아. 어머니가 허락하실까? 그날 밤 투이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세요. 엄마가 위독하세요.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아? 성수기에 김장철까지 겹쳤어. 하지만 3개월밖에 안 돼. 나중에 가. 남편이 거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투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비도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못 갈 것 같아. 잠시 침묵 후 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언니 곧 온다고 했어. 그 말 듣고 조금 나아지셨어. 전화가 끊기자 투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새벽 2시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은 투이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18년 동안 난 여기서 뭘 한 거지. 차가운 바닥 위,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밤. 베트남 며느리의 울음만 조용히 집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투이는 쥐포 공장에서 말없이 일했습니다. 표정도 말도 없이 쥐포를 펼치고 말리고 뒤집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불쑥 물었습니다. 베트남 가고 싶으냐? 투이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어머니. 가도 돼.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사흘 안에 쥐포 3,000마리를 모두 말릴 것. 둘째, 베트남엔 나흘만 다녀올 것. 하루라도 늦으면 다시는 못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투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투이는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불을 켜고 쥐포를 펼쳤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걸은 채 손을 놀렸습니다. 손가락은 퉁퉁 부어올랐고 갈라진 틈으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2,000마리를 넘긴 밤 남편 태수가 나왔습니다. 그만하고 좀 쉬어. 괜찮아요. 태수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30만 원이야. 몰래 모은 거야. 투이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흘째 새벽 마지막 쥐포를 말렸습니다. 3,000마리. 투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투이는 몰래 준비한 선물들을 꺼냈습니다. 작은 선풍기, 과자 박스, 학용품, 머리핀, 동생을 위한 게임기. 18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날 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제가 아껴서 산 거예요. 내 돈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집 돈이지. 시어머니는 선물들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걸 다 가져갈 거면 가지 마.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쥐포 박스 3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나 가져가. 최고급 쥐포야. 투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18년 만에 친정에 가는데 들고 갈 건 쥐포뿐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박스를 들었습니다. 엄마 얼굴만 보면 돼. 새벽 투이는 쥐포 박스 3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얼굴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투이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이제 갑니다. 인천공항 로비. 투이는 쥐포 박스 3개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캐리어와 선물 꾸러미를 가득 싣고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투이는 자신의 수레를 내려다봤습니다. 쥐포 박스 3개뿐이었습니다. 두 손이 가볍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딸 민서가 뛰어왔습니다. 민서는 작은 파우치를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화장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주라고. 이어 준혁은 미니게임기를 건넸습니다. 빈 삼촌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민서는 구겨진 5만 원권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용돈이에요. 투이는 아이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 쥐포박스를 올리자 옆자리 승객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이는 작게 사과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호치민 공항에 도착하자 뜨거운 공기와 냄새가 몰려왔습니다. 투이는 버스와 오토바이 택시를 갈아타며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해질 무렵 낡은 다리와 골목 끝에서 동생 빈과 하가 맨발로 뛰어왔습니다. 누나. 투이는 쥐포박스를 내려놓고 동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18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집안에서 엄마란이 나왔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깊은 주름. 투이. 모녀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쥐포박스는 마당 한켠에 놓였습니다. 방 안에는 심장병으로 누워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앙상한 손을 잡자 투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왔어요. 하지만 손에 든 건 쥐포박스와 아이들이 준 작은 선물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레 마당의 박스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쥐포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전부야? 혀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란이 급히 나섰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귀한 거래. 시댁에서 정성껏 만든 거야.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쥐포가 전부래.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투이는 마당에 앉아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 아래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18년 만에 내가 가져온 게 이것뿐이구나. 첫날 밤 투이는 가족과 함께 좁은 방에 누웠습니다. 철판 지붕 사이로 별이 보일 만큼 집은 낡아 있었고 옆방에서는 엄마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투이는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란은 이미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판자로 둘러싼 화장실, 바가지로 씻어야 하는 생활. 18년 전엔 당연했던 풍경이 이제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밥상에는 흰쌀밥과 나물, 젓갈뿐이었습니다. 밥은 귀한 음식이었고 빈과 하는 침을 삼키며 바라보다가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먹어. 그 말에 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먹어. 아이들은 밥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씹었습니다. 투이는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질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가 물을 들이자 엄마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지? 투이는 애써 웃었습니다. 네, 다 잘해줘요. 엄마는 더 묻지 않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에 투이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오후에는 란과 함께 빈이 일하는 공사장에 갔습니다. 16살 빈은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 5달러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의 밥과 약값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투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녁엔 하가 물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14살 아이가 매일 30분을 걸어 물을 깃고 엄마의 간병까지 도맡고 있었습니다. 하가 능숙하게 엄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투이는 여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언니 잘못 아니야라는 말이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밤 투이는 마당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수술비도 없고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책임을 짊어지고 엄마는 고통 속에 누워 있는데 자신이 가져온 건 쥐포 박스뿐이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란이 말했습니다. 이거 나눠야겠다. 오늘 저녁엔 하나 구워 먹자. 투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쥐포라도 있어 가족이 오늘 하루는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투이는 쥐포 박스를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 빈과 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거 있어. 투이는 쥐포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쥐포들, 숯불 위에 올리자 치익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모두가 침을 삼켰습니다. 투이는 두 번째 쥐포 뭉치를 떼어내려다 이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마른 생선의 질감이 아니라 빳빳한 종이었습니다. 쥐포 사이로 노란 종이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란, 잠깐만요. 손을 떨며 쥐포를 벌리자 $100 지폐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란은 말을 잃었고 비는 달려와 쥐포 뭉치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폐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돈이야, 전부 돈이야. 첫 박스,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까지. 쥐포 사이사이에 숨겨진 $100 지폐는 정확히 100장, $10,000였습니다. 수술비와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란은 주저앉아 울었고 아이들도 지폐를 쥔 채 흐느꼈습니다. 그때 투이는 박스 바닥에서 붉은 벨벳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끼고 다니던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 투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투이야, 내가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안다. 말은 험했지만 내가 18년 동안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운 걸 나는 다 봤다. 너는 부족한 며느리가 아니다. 내 자랑이다. 투이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 엄마 병원비는 이 돈으로 해라. 동생들 공부 꼭 시켜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통장도 하나 만들었다. 빈이 또 하나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투이 명의의 베트남 통장과 $5,000, 그리고 동생들 학비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왕복 비행기표 2장도 함께였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 투이야,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그 아래 베트남어 한 문장. 칸 엘 쥐아이어 NHC어 M. 너는 우리 가족이다. 투이는 편지와 반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무너져 울었습니다. 18년 동안의 모욕과 고통이 그 순간 모두 다른 의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투이를 지키기 위한 시어머니의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투이는 엄마를 깨웠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투이야,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돼요. 오늘 수술 예약할 거예요. 투이는 전날 발견한 $100 뭉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랑과 빈, 하도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호치민 시내의 큰 병원. 투이는 엄마를 부축해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심장 수술 상담하러 왔어요. 수술비는 준비되셨어요? 네. 현금으로요. 투이가 지폐를 꺼내자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료 후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심장 판막 문제입니다. 수술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일주일 안에 수술 일정 잡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투이는 그 자리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엄마는 투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수술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럼요,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 길로 투이는 빈과 하를 학교로 데려갔습니다.
학비 내러 왔어요. 밀린 것까지 전부요. 앞으로 1년치도 미리 낼게요. 교장 선생님은 놀란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다니고 싶니? 빈과하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빈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 꼭 공부 열심히 할게. 하도 작게 다짐했습니다. 나도요. 간호사 될 거예요. 투이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너희가 잘 사는 게 언니한테 제일 큰 보답이야. 일주일 후 엄마의 수술날. 새벽부터 온 가족이 병원 복도에 모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4시간이 흐르는 동안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끄덕였을 때 모두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회복하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엄마는 투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살았다.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 덕분이에요.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오자 집 앞에 큰 트럭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정수기, 냉장고 들어갑니다. 에어컨 설치합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박경숙. 시어머니였습니다. 낡은 물통 옆에 새 정수기와 냉장고 놓이고 거실에는 에어컨컨 바람이 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시댁이 정말 대단하네. 어제 쥐포를 보고 수군대던 사람들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라는 투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투이야, 너 정말 귀하게 살았구나. 투이는 그 말에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차가웠던 말들 뒤에 숨은 마음을. 귀국 전날 밤 태어난 엄마까지 함께 앉은 밥상에는 오랜만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께 꼭 전해다오. 우리 가족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투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다 나으시면 이 비행기표로 한국 오세요. 출발 아침 하가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진짜 가야 돼? 응.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나. 약속? 공항에서 엄마는 울지 않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투이도 웃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자 며칠 전 떠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땐 도망이었지만 지금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쥐포 공장도 새벽도 시어머니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투이의 집이었으니까요. 투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겠다. 18년 만에 투이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